네, 사실 저도 엄여인 사건을 들으면서 큰 충격에 빠지기는 했었거든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이런 엽기적인 범행들을 반복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제가 그 배경 그리고 심리 이런 걸 정신과적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엄 씨의 범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엄 씨가 가진 돈에 대한 왜곡된 집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을지에 대해서 본다면 우선 엄 씨의 성장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엄 씨는 꽤 학창 시절까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 후반기에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결국엔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게 되면서 집안 자체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즉 성인 무렵에 겪었던 경제적인 좌절이 돈에 대한 왜곡된 집착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물론 이게 지금 엄 씨의 범죄 행각이랑 가족의 경제적인 몰락이 시기적으로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근데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그렇지. 오빠나 네, 남동생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자라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엄 씨의 이런 왜곡된 돈에 대한 집착은 그리고 또 범죄적인 성향은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요인 위에서 집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몰락이 그러한 범죄적인 성향을 더 악화시켰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불을 냈다는 게 전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어릴 때 불을 내면 그게 범죄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 연살인 법. 불장난 그런- 좋아하는 네. 애들. 그게 맞나요?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면 그게 성인이 된 이후에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으로 연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방화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엄 씨의 경우에는 이전에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봤을 때 어린 시절의 방화에 대한 기록은 딱히 없어요. 오히려 여러 범죄 행각 중에 비교적 후반부의 방화와 관련된 네. 범죄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방화를 저지를 시점의 범죄들을 보면 특히나 좀 더 반사회적인 성향을 좀 보이는 특성은 있습니다. 엄 씨의 특성이 하나의 어떤 범죄 행각이 한번 성공을 하면 그 유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후반부에 방화를 한번 성공한 이후에 그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던 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가족을 해치면서까지 돈에 집착했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를 되돌아보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시절부터거든요. 고등학교요? 그쵸?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기록을 보면 전학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반 친구들에게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이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나름대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돈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한다. 이건 그만큼 그 시점부터 돈의 경제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이 극히 강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바죠. 아니 뭐 이렇게 돈 내놔 이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판결문에는 네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엄여인의 특성이 성공한 범죄의 어떤 패턴은 그대로 계속 이후에도 답습하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남편이나 가족에 대해서 수면제를 사용하면서 범행을 했던 거 역시 청소년 때 습득한 방식을 반복했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엄여인의 판결문이나 엄여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보면 어쨌든 엄여인은 집착과 쟁취욕이 아주 강하고 물질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했던 걸로 어떤 추론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을 실명시킨 이유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돈에 그렇게 집착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던
했던 걸까요? 마약을 살 돈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마약. 마약을 사야 해서 돈이 필요했다고요? 이제 과거에 혹시나 마약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을 한 시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그 즈음에 마약에 대한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일정 부분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보여지는 특성이 있는데 뭐 전혀 그런 느낌마저 없었기 때문에 마약을 했다는 거에 대한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그렇죠. 일견 보면은 아이고 마약 그러면 마약죄까지 하나 네. 더 죄명 추가시키려고 마약했다고 마약 살 돈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 이제 경찰이 그거 물어봅니다. 정말 마약을 하려고 했으면 당신 마약 검사했을 때 왜 마약 그 반응이 안 나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뇨제 먹어가지고 싹 쓸려 내려가서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해 안 가시죠? 네. 이게 뭐냐면요. 나는 마약 중독으로 1년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행위를 한 거니까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적극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머리를 쓴 거네요. 차라리 마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심신미약으로 털고. 그쵸, 뭐, 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약도 쓰기도 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알고 많이 연구하고 막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죠. 예. 근데 진짜로 그러면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네. 이유가 있어요? 그쵸. 결국 엄여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했던 그 이유는 쇼핑에 필요할 돈이 쇼핑. 필요했던 거죠. 와, 어머니 눈을 멀게 하고 와, 쇼핑. 그래서 실제로 엄여인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야. 친구들과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비싼 데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명품 매장에서 명품 옷들을 사고 자녀들에게는 명품과 수입품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사치를 즐겼다고 해요. 엄여인이 얼마나 돈을 펑펑 썼냐면요. 남양주에 아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의도에 본죽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먹고 싶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거길 가요. 뭔데? 네, 남양주에서 택시비가 네. 11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죽은 6천 원이거든요. 어머. 죽 한 그릇 먹으려고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와. 이해가 안 가는 심리인데 이런 사람은 뇌구조가 일반인과 다르겠죠? 엄여인의 이런 엽기적인 어떤 행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녀의 자존감이라는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를 얻거든요. 근데 엄여인 자신의 자존감은 욕망에 기반한 가짜 자존감으로 어렸을 적부터 채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가짜 자존감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이 돈이었던 거죠. 가짜 자존감을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채울 수 없는 허영을 끊임없이 채워넣기 위해 엽기적인 범행을 반복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런 가짜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뇌과학적으로 그래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식욕, 성욕, 물욕, 인정욕 등등은 우리 뇌에서도 변형계라는 곳에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관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게 편도체인데요. 모든 욕구는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죠. 근데 이 욕구를요,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 짐승이 되어 버릴 겁니다. 네. 심지어 동물도 일정 부분 이런 욕구를 통제하면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구를 행동으로 옮길 때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정의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요, 우선 욕구가 기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바람직한지들을 검증하고 내가 이제 저거를 가져야겠어. 내가 이걸 해야겠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면서 그 욕구를 성취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다 저런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 엄여인의 경우는 뭐가 굉장히 많이 빠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엄여인의 경우도 이런 루트를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범죄적인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단계를 주관하는 뇌의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욕구는 편도체에서 발생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 욕구를 검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통제 중추는 우리 뇌에서 앞쪽인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 전전두 피질에서 담당을 합니다. 즉 편도체에서 욕망이 올라오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검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즉 현실화할 수 있는 부위는 이 전전두엽 피질인 셈이죠. 네. 근데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목표가 범죄를 향할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편도체에서는 다양한 욕구가 올라오는데 엄여인이 이렇게 엽기적인 범죄를 벌일 수 있었던 거는 전전두 피질, 관제탑이 제 역할을 못한 거네요. 또 한편으로는 관제탑이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적으로 목표 설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엄여인은 범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 영역은 또 전전두 피질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엄여인의 전전두 피질이 상당히 기능이 좋냐라고 하기에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욕구 실현의 단계에 대한 도표를 보면요.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목표 설정이라는 이 부위는 편도체의 영향도 받고 전전두 피질의 영향도 받습니다. 즉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일종의 편도체, 우리 욕구를 관장하는 쪽과 우리의 어떤 통제 중추인 전전두 피질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좋은 사람은 편도체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욕망을 잘 다스리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에서는 진짜 자존감에 해당되는 모습이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초록색 부위가 노란색 부위보다 좀 더 크면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편도체의 영향을 누르고 전전두 피질의 어떤 방향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엄여인의 예처럼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약하고 편도체의 기능이 강하다면 이 욕구의 실현 목표를 사회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파괴적인 욕망으로 나의 욕구를 현실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가짜 자존감이라는 걸 만들면서 사이코패스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엄여인의 경우에도 돈처럼 가짜 자존감을 계속 채워내는데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전전두 피질의 영향보다는 편도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목표 설정을 하고 이걸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이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야. 편도체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나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다 상관없어요? 통제해버립니다. 원래는 전전두 피질이 나의 왜곡된 욕구, 범죄에 대한 욕구를 통제해버려야 되는데 목표 설정이 범죄로 설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 범죄에 방해가 될 만한 나의 감정을 억제해버리는 거죠. 그게 공감이기도 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무감각해지는 영역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면제를 먹이면서까지 눈을 찌르는 어떤 행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잖아요. 야.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편도체의 영향이 전전두 피질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느끼는 감정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강도의 차이가 좀 더 큰 거죠. 그리고 내가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그 만족감이 사실은 뭔가 어기고 이성적으로 제지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약간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듯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면은 계속 단련되는 거죠. 단련될까? 습관되고 이것도? 계속 편도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쪽으로 더 굳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편도체나 전전두 피질의 서로의 그 어떤 상관관계는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 때부터 올라오는 성격에 기반을 둡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여성에서 반사회성 성격을 언급해요. 통상적으로 여성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을 잘 언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엄여인의 범죄 행각이 극히 잔혹했고, 예, 그리고 후반부 범죄에 있어서는 돈이라는 목적조차 없어요. 단순한 화풀이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성 성향이라는 걸 좀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그 반사회성 성격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성격입니다. 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성격은 경계선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경계선 성격 경계선 성격 장애는 뭔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계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헷갈리시는 게 이거예요. 경계성 성격이라고 네. 표현 많이 하세요. 아, 근데 경계성이 아니라 네, 경계선. 경계선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계선 성격이에요. 보드라인. 경계선. 보더라인. 보더라인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신과의 정신병리적인 거를 설명할 때 저희가 신경증, 뉴로시스라는 영역이 있고 정신증, 사이코시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경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성격적인 기반에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렇게 이해는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정신증은 다릅니다. 정신증은 환청, 망상 등 아주 왜곡된 생각, 망상으로 넘어가 있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경계선 성격이라는 거는 이 뉴로시스,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경계선 성격은 아주 불안정해요. 정서적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갈구하며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가 금방 실망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기도 했다가 금방 포기하면서 자포자기식으로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야, 너무 무서운데. 어렵다. 엄여인의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네. 거짓말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충동적으로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이 경계선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허감입니다. 공허감이요? 나의 내면이 항상 텅 비어 있어요. 공허감? 그 텅 비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어떤 욕구를 채워넣는 거라 그러면 조금씩 차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피상적인 나의 욕망으로 채워넣어 버립니다. 그게 엄여인에게는 돈이었던 거죠. 그 와. 피상적인 돈이라는 욕망으로 나의 텅 비어있는 공허감을 채운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여인은 계속 이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를 가진 채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죠. 와.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결국 반사회성 성격까지도 도드라지지만 그 기저에는 가짜 자존감에 기반을 둔 경계선 성격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와. 정말 오늘 설명이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허함이라는 게 기저에 있다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무한정이죠, 무한정. 어차피 나한테 남는 거 없으니까 계속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경계성 성격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죠? 혹시 영화 미저리를 보셨나요? 네, 네. 네, 엄청나게 무서운 무서운 영화인데요. 이게 더 무서워요. 아, 솔직히 진짜 거의 그 이게 수준이죠. 더 무서워요. 네. 근데 그 영화 미저리라는 영화에서 보면 결국에는 팬이 소설가를 납치하면서 감금하고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엄청 돌보죠. 네. 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결국에는 내가 나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돌보면서 마치 학대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정말 무섭다.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느끼지만 막상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야, 사람이 된 건 네. 아니죠. 네. 이런 공허한 나의 마음을 채워넣기 위해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타인의 아픔을 돌보면서 나의 공허감을 채우는 대표적인 증상을 맨하우젠 증후군, 여기서는 맨하우젠. 대리 맨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대리 얘기를 합니다. 맨하우젠 증후군. 정신의학에서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인위성 장애라고 하고요. 엄여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미저리 영화처럼 그림이 비슷하죠. 네,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맨하우젠 증후군이 이 맨하우젠 증후군도 있고 대리 맨하우젠 네. 증후군도 있어요. 네. 맨하우젠 증후군은 내가 나를 아픈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척을 하면서 혹은 나를 실제로 아프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게끔 만드는 거고요. 대리 맨하우젠 증후군은 내가 아니라 내 가까운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 내 가까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열심히 돌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병주고 참 약주고 감동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다. 차라리 미나우젠이 낫네요. 그쵸? 근데 엄여인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나도 막 네. 픽픽 쓰러지고. 초반에 실제 아픈 범행 척하고.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힘들게 네. 만든 다음에 또 극진히 보살피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헉,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네. 남편을 그렇게 챙기다니 이런 식으로 동정을 네, 얻죠. 네. 하지만 수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픈 내가 척. 갑자기 꾀병 엄청난 병이 있는 것처럼 막 정신 나간 사람인 척하고 오줌을 싸고 그러면서 실제로 중간에 나오기도 하죠. 네.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봤을 때 맨하우젠 증후군, 대리 맨하우젠 증후군을 둘 다 이 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뭐 외국말로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유명한 분. 혹시 스티븐 누구신지 호킹 박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인데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이런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 대리 미나우젠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엄여인과 비교했을 때 호킹의 두 번째 부인은 정말 유사한 점이 많아요. 어찌됐건 호킹 박사가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호킹 박사를 열심히 옆에서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고 인정 욕망을 유지했던 사람은 그 두 번째 부인이었죠. 그리고 그 인정 욕구를 계속 채워넣기 위해서 호킹 박사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심지어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그냥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땡볕에, 뜨거운 땡볕에 호킹 박사를 방치하기도 했었죠. 근데 되게 아름답게 보이시는데 많은 하얀색 분들한테 막 옷까지. 칭찬받고 네. 막 그랬을 텐데. 그게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 대리 미나우젠 신드롬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거. 그리고 실제 이 두 번째 부인은 호킹 박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극진하게 간호했던 간호사였어요. 즉,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에 맨하우젠 증후군이 가능해지는 거죠. 진짜 저런 상황이면 무슨 말을 해도 왜냐면 겉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극진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사님 얘기를 안 믿으려고 막 하지 않았을까. 엄여인과 이 둘째 부인이 정말 유사한 특징은요.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킹 박사의 두 번째 부인도 신체적으로 자기한테 의지해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나한테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거든요. 근데 엄여인도 마찬가지죠. 엄청 능력 있고 자기의 어떤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잘 알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으로 약해 있는 어린 사람이나 군대를 갓 제대한 사람이나 네네네. 혹은 사회적으로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죠. 그럼 혹시 그 첫 번째 남편이 그 정신 이제 그 경력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알고 있는. 정신병력. 네네. 그 알고서 접근을. 뭐 알고서 접근했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내가 100% 통제할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은 있을 너무 거라고 무서운 생각을 해요. 아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여성 연쇄 살인범들의 유형 중에 죽음의 천사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나 간호사, 즉 아픈 사람들을 이제 본인의 의료 기술 같은 걸로 요양원에 있거나 그랬을 때 아프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관심도 받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고 생존을 결정하는 여성 살인범 중에 제일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바로 지금 얘기하신 죽음의 천사형이에요. 죽음의 천사요? 네. 그러니까 미나우젠 본인들이 신드롬 바이 프록시, 이 대리 미나우젠 신드롬처럼 뭔가 돌봐주는 역할을 맞아요. 하면서 사실은 동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유형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죽음의 의료행위. 천사는 곧 악마인 거죠? 그렇죠. 영아라든지 아니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뭐 의료 행위를 통해서 주사를 넣는다든지 통해서 자신이 생존을 결정하면서 살인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잠깐 김복준 그 교수님께서 경계선의 이 장애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들 이제 그 범죄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뇌과학 관련된 건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하고 그 추신이 오잖아요, 송신이.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위험한 인물로 1급 분류하는 게 경계선 인격 장애입니다. 아마 정신과 의사도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싫어하죠. 경계선 그렇구나. 인격장애라고. 근데 사실 저는 와. 이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한 양가 감정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본인이 경계선 인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서는 성격적으로 다소 불안정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초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안정감을 충분히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을 딱 붙여버리게 되면 얘는 그 태깅이라고 그러죠. 그 스티그마에서 낙인이 찍혀서. 그 행동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는 오히려. 굴레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진단 내리는 거를 정말 조심해요. 신중하게. 네, 정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엄여인의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이나 동생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여져요. 결국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위해를 강하고 장애를 입히더라도 결국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이런 범죄를 더 강화시켰던 걸로 보여지죠. 통상적으로 반사회성 성격에서의 범행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엽기적인 행각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품행장애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엄여인을 반사회성 성격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엄여인이 했던 어떤 범죄 행각, 누군가를 다치게 한 행동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아주 엽기적인 네. 행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엄여인의 심리를 거기까지 이해해 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심리적인 베리어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문턱이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좀 낮아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약입니다. 약이요? 엄여인이 지금 남편에게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약을 보면 신경안정제 종류도 물론 있는데요. 플리니트라제팜이라고 하는 라제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거는 신경안정제 종류이기도 하면서 수면제이기도 하지만 데이트 강간약. 마취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었을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냥 순수히 마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엽기적인 어떤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기억을 한 개도 못하고 어차피 뭐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게 비교적 어릴 적에 심각한 범행의 근거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약이라는 게 그런 중간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범죄학적으로 좀 그건 다르게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상까지 하고 신체적 공격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누워있고 이건 한거불능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한 행위잖아요.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전 그게 오히려 좀 죄의식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거불능 상태로 자기가 만들었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결국엔 신체적인 어떤 가해까지 가했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그쵸. 범죄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일순간은 마취를 시킬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을 가고 결국은 사망을 한 근데 거니까. 마치 자기가 이만큼의 배려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막 든다는 범죄성은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큰 게 맞을 거라고 저도 네.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그 범죄를 했을 때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범죄를 행하는 사람도 트라우마라는 걸 얻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본인이 봤다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 않을까? 58번은 봤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58회. 네. 네. 메나오젠 증후군을 설명할 때도 이 가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자신이 돌보는 식으로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를 얻거나 그리고 내가 불쌍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누군가에게 동정을 얻는 식의 방식은 채울 수 없는 나의 가짜 자존감을 채워넣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결국 엄 씨의 경계선 성격은 스스로의 자존감에 항상 있는 그 공허감을 메워넣기 위해서 주변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다. 도구화한 거죠. 결국에는 하지만 채워 넣을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그게 경제적인 공허감이나 정서적인 공허감을 채우는 방식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여인의 심리 상태, 어떤 인격 장애가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치료는 안 되나요? 이게 극단적인 경우기는 한데요. 1940년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욕구를 극단적인 범행으로 저지르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요. 전두엽 피질이 있는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전두엽 절개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소 잔인하긴 한데 눈 쪽으로 그 도구를 집어넣어서 전두엽을 그냥 쓱 긁어내는 한번 휘저어서 전두 피질을 손상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편도에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전두 피질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논리였죠. 그리고 이 치료법을 개발한 의사는 194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때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은 거죠.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전혀 그런 네.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이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의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수술이 시행됐던 당시만 하더라도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식의 치료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들이 그나마 가능했었던 거죠. 기록에 보면 오히려 이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행동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치료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범죄나 인권 침해 요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요. 1970년 무렵부터는 이 치료는 세계적으로 금지되었고요. 사실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흑역사가 이 치료법으로 심지어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엄여인과 같은 경계선 성격 혹은 반사회성 성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약물 치료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짜 자존감을 진짜 자존감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편도체에서 올라오는 욕구는 뭐 원초적인 욕구도 있지만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요. 사랑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고 존중에 대한 욕구도 있고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이루기 쉬운 아주 단순한 욕구들에 치중할 때 우리는 자꾸 그 가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허감에 기반을 둔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다소 힘들고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진짜 자존감을 찾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꾸준하게 그 과정을 도와준다면, 그렇다 그러면 반사회성 성격이든 경계성 성격도 개선될 여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과정이 단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떻게 근데 내 아이의 친아빠, 생부이고 한때 결혼한 사이였고 또 내 아이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고유정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유정의 심리를 그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이유를 정신의학적인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이 고유정의 사진들을 보면 얼굴에 범죄자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하고 정상인 같은데 강 씨와의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 우선 의심할 수 있는 건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두 분 사이의 결혼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고유정이 피해를 받는 입장이었을까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혼 과정을 보면요. 전 남편이 고유정의 폭언이나 폭행을 맞아요.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반대로요. 예,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유정보다는 전 남편 강 씨가 그 결혼 관계에서 훨씬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었겠죠. 피해자 강 씨의 친동생의 증언을 보면 고유정이 핸드폰을 맞아요. 강 씨에게 던져서 눈을 맞고 그리고 고유정이 칼로 강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마저 있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뭐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이래서 뭐 남편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과 복수심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히려 피해자 강 씨가 이 고유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고유정은 사이코패스일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분명 잔혹한 범행, 그리고 그 유기 과정,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 등은 분명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아주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의 불안전성과 파괴성을 가져요. 하지만 고유정의 경우에는 이번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본인의 삶 자체도 큰 무리 없이 지내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과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 강 씨와 그 고유정이 만나게 된 것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6년 동안의 연애 생활을 거쳤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강 씨의 동생도 폭언이나 폭행을 고유정이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같은 경우도 둘이 결혼하면 되게 잘 살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유정이 다른 일반 범죄자들하고 다른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딱 듣기로는 평범한 다른 연인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고유정이 이혼을 하고서 3년 뒤에 지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고유정을 분석할 수 있는 키워드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
나예요. 그래서 고유정을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타인을 나를 위해 통제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추구하고 그 인정과 통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도 하죠. 고유정의 그런 자기애성 성격, 방금 말씀드렸던 막무가내적인 자기애성 성격이 도드라지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 남편 강 씨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이제 고유정이 쇼핑을 해요. 그러면 보통 탑승 시간이 뭐 임박해지면 쇼핑을 대충 마무리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본인은 쇼핑이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쇼핑을 막으려고 하는, 비행기로 데려가려고 하는 전 남편 강 씨에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쇼핑을 더 하고 결국에는 비행기마저 놓쳐요. 즉 고유정 씨의 그 자기애성 성격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형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본인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죠. 이걸 저희가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은 전적으로 타인을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막상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기도 했다가 또 나한테 필요하면 매달리기도 했다가 이걸 좀 반복하는 특이한 행동 패턴들을 좀 가지게 되죠. 원래 나르시시즘, 자기애는 원래 조금씩 누구한테나 있는 그쵸. 건데 이 사람은 병적. 병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병적인 나르시즘에서의 특징은 내가 무언가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에 나의 노력이 없어요. 타인의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자기애를 채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이 반복하는 대인관계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기애를 채우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절실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막 띄워줍니다. 이상화시켜요. 그렇게 그 누군가를 나의 자기애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적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질리기도 하고 내가 뭔가 밀리기도 하는 것 같고 막상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너 필요 없어 이제 하면서 포기합니다. 난 너 떠날 거야 라는 식으로 딱 끊어냈다가 그러고 나니까 나의 자기애가 다시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금 갈구하듯이 다가가서 후버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금 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했다가 버렸다가 다시금 끌어당겼다가 이상화했다가를 반복하는 관계 패턴을 보입니다. 상대방은 정말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는 이러한 고유정의 대인관계 패턴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 역시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이혼 소송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남편이 그래서 고유정의 행동을 못 참아서 이혼을 먼저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실제로 고유정의 전 남편인 강 씨는 아내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로 지금 와. 되어 있죠. 네. 근데 사실 폭언 폭행이 이제 폭력성의 시초 사인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거는 즉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자기애성 성격으로 인한 다소 남을 힘들게 만드는 대인관계 패턴을 견뎌내준 남편의 장점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내가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오히려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대학원을 뒷받침해주면서 잘 키워주고 있는데 너가 나를 배신해?
너가 나를 떠나? 이런 식으로 자기 애에 대한 손상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큰 분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에서 범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적인 자기애는 나의 자기애를 채워넣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고 했죠. 타인으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 타인이 어느 순간 떠나가든지 혹은 나를 배신하든지 나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든지 하면 나의 자기애가 손상돼요. 예. 그러면 이 나의 자기애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타인 때문에 손상받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은 나의 이 상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자기애를 깨부순 그 누군가를 복수할 거야라는 식으로 자기애적 분노라는 게 튀어 올라와요. 그 자기애적 분노가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유정의 상황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대학 교수로 잘 키워주고 있는 그러면서 그거를 나의 자기애로 가지고 갔었던 남편이 나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 고유정은 심각한 자기애성 손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상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방법은 너 그러면 우리 아이 보지 마. 못 보게 하는 거. 설령 이혼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교섭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나의 자기의 손상을 만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면접 교섭권 신청을 재판부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거는 고유정 입장에서 나의 자기애를 한 번 더 손상시키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잖아요. 이번 손상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분노가 이런 끔찍한 범죄로 연결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고유정이가 면접 교섭권 재판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때 재판정에서 고유정이가 뭐 재판장을 향해서 소리 엄청나게 지르고요. 거의 뭐 난동 수준의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를 면접 교섭권에서 패소하면서부터 이게 범행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폭력성 있는 사람들이 충동 제어를 못해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곳에서 막 돌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이렇게 차분하게 범행을 계획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기애성 분노는 충동적이고 일시적이고 내가 한순간의 복수로 어느 정도 내가 참고 넘어가요.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는 지금 두 번째 자기애성 손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치밀하게 완전히 나의 그 자기애를 이 남성으로부터 손상되게 되는 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여기서 자기애성 성격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나의 자기애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내가 절대로 범죄를 통해서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완벽한 범죄를 추구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게 고유정으로 하여금 엽기적인 살인 이후에 잔혹한 형태의 시신 유기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십 회나 가격을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게 이 사람이 딱히 가학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에서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유정은 체포가 된 후에도 뭐 식사 같은 거 거르지 않고 잘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크게 왔다고 합니다. 뭐죠?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가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밥도 잘 먹지 않고 초조해하면서 굉장히 심한 심리적 동요가 있었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노출된 생각을 안 했겠죠. 내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사회에서 나갔을 때 생활을 할 것을 분명히 고려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가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자기한테 엄청난 큰 충격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자기애성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면 분명히 자기애적 손상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때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자기애적 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행위였을 텐데 머리를 내린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비난의 시선을 자기가 막고요. 자신도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고유정식 생활 방식인 거예요. 남편을 살해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의 패턴인 거죠. 절단하고 단절하고 보지 않고 없애겠다.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 자기 얼굴이 공개될까 봐 그게 자기애가 손상될까 봐 그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괴로워하고. 정말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타인에 대해서, 즉 피해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잔혹한 일을 저질렀고, 아까 기억나시죠? 8군데 자기 손상. 굉장히 얕게, 굉장히 얕은 손상인데 아마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병적인, 그래서 자기에게 손상되는 건 굉장히 적게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살 시도 역시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나에게는 피해가 되면서 내가 그 자살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유정처럼 아주 얇은 형태의 상처만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고통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요만큼의 상처는 엄청 크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본인이 괴로워한다는 얼굴 얘기죠? 가리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나 중심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밖에 없으니까 그랬다는 건데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한낱 도구화하는 걸까요? 그렇죠. 병적인 자기의 성격 장애는 타인을 나의 그 자기애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착취해 버립니다. 근데 성격 장애라는 거는 그 한순간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장 과정에서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일적으로 나의 삶의 패턴으로 형성된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의 좀 어렸을 적의 삶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유정은 비교적 아주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렌트카를 운영하셨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의 자기애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거나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의 부를 통해서 나의 자기애를 채워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타인을 통해서 나의 자기애를 채우려고 했던 습성이 성인기까지 남아서 계속 타인을 착취하는 그 선상에서 전 남편이나 아들이나 현재의 남편마저도 나의 자기애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재혼을 했잖아요,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들어가라. 그래서 변호사가 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에 있어서도 현재 남편이 로스쿨을 가는 걸로 통해서 얻게 되는 명예와 부를 나의 자기애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셈인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을 착취하면서 이용하면서 결국 얻고자 했던 고유정의 어떤 그림, 비전은 뭐예요? 완벽한 가정을 꿈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정의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고유정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에 의한 고유정을 위한 가정이 고유정에게는
완벽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가정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손상받았을 때 그 손상받는 사람이 설령 나의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적이 돼 버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자기의 손상으로 인한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거죠. 고유정이 보면은 아까 아이한테 아빠를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빠 성 쓰는 것 자체도 아마 싫어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고유정이가 원한 그 그림은 전 남편을 완벽하게 배제. 예, 그래서 현재 이 내 가정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남편이. 예, 그래서 완벽한 단절을 추구하는 제거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고유정이 끝까지 피해자 탓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혹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죽는 것보다 싫을 거예요. 고유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전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쇠뇌를 하고 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기애라도 지켜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 앞으로도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아, 내가 정말 나의 전 남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고 마음을 가질 가능성은 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자기애가 손상을 입을 때마다 자기애성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폭력성을 표출한다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너무 농후한 거 아닌가요?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를 나의 노력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계속 착취해야 돼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끝까지 옆에서 나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그건 바람직하진 않죠. 결국에는 그 대상 역시도 언젠가는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떠나갈 거예요. 그게 이 병적인 자기에서는 손상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복수하는 방향의 범죄적 행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자기애성 성격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애성 성격도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아까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은 나의 인정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건강한 노력으로 꾸준히 내가 나의 자기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애성 성격이라면 오히려 나의 삶의 성공, 사회적인 성공의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 성공한 사업가나 저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건강한 자기의 성격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나의 자기애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건강한 자기애성 성격은 자기애의 손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메꿔 넣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오기를 가지는 식으로 더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 타인을 이용해서 나의 자기애를 채우려고 하는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선생님, 윤 씨는 왜 이은혜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을까요? 네, 먼저 윤 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가해자였던 이은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대면을 한 것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공개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은혜는 크게 두 가지 성격 특질이 좀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성격인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두드러진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또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들에게 많이 이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좀 유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안티소셜 퍼스널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반사회적 인격, 이런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없어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 사람도 도구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법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은혜를 직접 진단하신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성향을 발견을 하셨나요? 네, 먼저 이은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품행 장애라고도 하는데 14세, 15세 때 범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가출을 하고 그다음 학교를 전혀 이렇게 무단으로 나가지 않고 결국엔 성매매라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남성을 굉장히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에 가까운 그런 이득을 취하게 되죠.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 막 능수능란하게 다른 남자랑 사귀고 동거도 동시에 하고 정말로 뭐 이렇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제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은혜 씨가 윤 씨와 결혼 생활 중에도 6명의 이제 남자와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은혜에게 사람은 도구였던 거죠. 특히나 이제 남성. 그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 왜 우리가 못 박을 때 망치 사용하죠? 네. 종이 자를 때 가위 쓰듯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제공받을 수 있는 남성을 이용했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 곳이 필요해 이러면 동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 이러면은 그 남자가 이제 뭔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해주면서 그 보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것도 결국 그 이은혜한테는 합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착취,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뭐 딸을 이제 얼른 뭐 네. 입적을 입양시키고. 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는 결국 상속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도구였겠죠.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범죄자들이 많지만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네. 일상 속에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이들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가스라이팅은 이제 심리적인 지배의 일종인데요. 결국 다른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또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조종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나르시시즘인 그런 이제 자기애성 성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좀 우월감을 느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과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은혜가 심지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죠. 네. 그 프로그램에 직접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자존감 때문에 바로 이 이은혜가 자기의 자신 사건을 PD한테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밝혀지게 된 거고요. 카페에 올린 글인가 봐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이것과 내용이 비슷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제보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된 내용은 결국에는 대형 보험사에 이런 뭐 불법적인 만행을 뭐 행포를 제보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망보험금을 주질 않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언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 언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러한 과도한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제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양심은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게 결국에는 뻔히 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 제보를 받았던 담당 PD분이 이걸 프로그램화한 이후에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아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남편과 내 내연남이 같이 놀러를 가냐고요. 계곡에서 그렇게 같이 갔다는 걸 또 제보할 때 서스럼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아했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용어에도 보면은 뭐 내 배우자의 가족들이 의심했다. 내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돈을 안 준다. 내 남편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심리적 거리감도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네. 결국에는 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준다는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PD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네. 보험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그 본인이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뻔히 보이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마치 자기가 되게 대단한 듯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또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이나 이런 반사회성 인격장애 특징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까 윤 씨와 그 이은혜의 통화 내용 네. 들으셨죠? 너무 충격이었을 네네. 것 같아요. 아니 막 갑자기 이제 내가 그 꼭 필요한 돈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엄청 막 다급하게 요청한 돈이 사실 알고 보니 놀러 가는 거였단 말이죠. 네. 당장 내야 될 월세, 월세도 의무를 못 내고 지키지 있는데.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을 갖지 않으면 못 참는 겁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무책임한 모습까지도 잘 보여집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윤 씨가 돈을 주면서도 오히려 굉장히 미안해 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라면 월세가 더 중요하지 지금 놀러 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가스라이팅을 그럼 당하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서서히 스며들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작 당하는 사람은 내가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건지를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해자들은 대상을 물색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조금 더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을 이제 모아서 에코이스트라고 이제 용어로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다른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공감을 잘해요. 아니 근데 딱 듣기만 해도 남에게 배려 잘하는 분이고 또 굉장히 선량한 그냥 그런 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아주 뭐 심하게 특출나게 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냥 오히려 우리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성격 유형이죠. 이분들은 이제 특징을 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거나 나를 혹시나 좀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크게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을 막 좋아하지 않는 편이 많고요. 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분들은 아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남한테 좀 관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흔쾌히 합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 씨도 한번 이거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말 동안 회사 출근 안 해. 라면하고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줘. 그 이상 입금하면 네 계좌로 다시 보낼게. 보낼 거야, 진짜. 딱 3,000원만. 진짜 그 이상 보내면 계속 다시 입금할 거야. 내일 점심까지 보내주라. 회사에서 밥은 해결하는데 쉬는 날은 답이 없어. 2주 동안 7kg가 빠져서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봐. 더 이상 체중 빠지면 나도 싫고. 이렇게. 식사를 얼마나 못했으면 성인 남성이 7kg이 빠졌을까요? 근데 오히려 문자 내용에서 보면 딱 3,000원만 입금을 하라고. 오히려 더 보내면 더 내가 돌려주겠다. 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평소에 돈을 자주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친구 입장에서는 밥 먹을 돈, 뭐 물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3천 원 빌려달라고 그러도 어떻게 3천 원 보내요? 10만 원 보냈던 것 같아요. 10만 원 보냈는데 윤 씨가 딱 3천 원 본인이 빌리고자 한 거 3천 원만 딱 쓰고 나머지 9만 7천 원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야. 와, 97,000원을 그 친구분께 다시 송금을 했다는 문자 내용이네요. 근데 고마워. 궁금한 게 저 친구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6천만 원 연봉에 대기업을 다니는데 왜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을까 좀 궁금하고도 걱정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때그때 돈을 보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도대체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관심 갖고 3억 들여다봤을 것 원에 같은데. 그렇죠. 현금도 있었던 네. 그런 정말 잘 나가는 성실한 그리고 좀 친구였는데 친구가 그렇게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알았다면 예. 당장 이거는 잘못된 관계 같다라고 조언해줬을 것 같거든요. 안현모 씨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친구들도 그 윤 씨가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친구들이 비난받을 소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윤 씨가 자꾸 이은혜에게 빠져가지고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 물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저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등등을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너 그 여자하고 정리되면 내가 뭐 3천만 원 보내줄게. 라든지 이런 그 글을 주고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윤 씨를 말리려고 노력한 그런 정황 등등은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건 이 친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저 외국에 거주하고 네. 있어서 사실은 찾아와서 하기는 어려워서 돈만 얼마나 보내주고. 살이 빠져서 피골이 상접했는지를 보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 윤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생전에 그 이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었고 동료나 직장 동료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어가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코이스트들의 특징은 타인과의 갈등을 굉장히 좀 힘들어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뭔가 나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자.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참자. 이렇게 좀 양보하고 내가 감내하는 성향이 되겠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누군가 비난을 하게 되면 극도로 불편감과 불안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그래 일단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대상을 물색했다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해자들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굉장히 속속들이 탐색하는 탐색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게 취약한지 결핍된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면 외로움을 너무 느낀다 이러면은 막 세세하게 막 세심하게 챙겨주고 뭐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너 정말 최고야. 너 자신감 가져. 막 이런 식으로 북돋아 주니까 대부분 피해자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요.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줘서 진짜 감사하다. 선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맙게 여기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메시지에 이은혜가 자기가 사귀면서 6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뭐 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분명히 이은혜도 피해자분께 잘해줬을 거예요. 그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신뢰감을 쌓고 나면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분들이 아까 탐색기에 뭘 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뭐에 예민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탁 건드립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들게끔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에코이스트 분들의 그 특징이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걸 굉장히 네, 싫어하는 네. 성격인데 너 때문에 이래 했을 때 얼마나 그냥 되게 치명적으로 들렸을까.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네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이은혜 씨, 그 윤 씨에게 그래도 좀 잘해주면서 접근을 했나 봐요. 아마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어떤 뭐 자신감이 없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북돋아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성적인 매력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다이빙 하기 전에도 왜 다른 남자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못해 이러면은 내가 괜히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망치는 사람이 피해입니다. 되지 않을까 봐. 그리고 계속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더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친한 사람 몇몇 개 아주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친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윤 씨한테는 이은혜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못해서 내가 욕을 먹는구나.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사람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잘하자. 좀 더 잘하자. 근데 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박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이은혜는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분이 조연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한테 꼭 은혜한테 쓰레기 새끼라는 말 안 듣고 싶어. 나도 은혜한테 정신병자라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존중받고 싶어서 그냥 오빠, 여보라는 말 듣고 싶어. 너란 얘기 듣기 싫어서 듣는 거 너무 괴로워 사실. 욕을 했네요. 네. 이런 얘기도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거 너무 힘들어. 사귀고 6년 동안 나한테 욕한 적이 없는데 요즘 계속 술 먹고도 맨정신에도 자꾸 육두문자해. 내가 진짜 싫은가 봐. 이제 좀 무서워.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 봐 네, 무섭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윤 씨는 평소에 이은혜 씨에게 비난과 무시, 뭐 모욕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요. 10살이나 어린 이은혜 씨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 보통은 이제 남편이 10살 많으면 어리고 그러면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머리채를 붙잡히고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 수박을 깨는 자리에서 그 행위도요. 따지고 보면 철저한 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11살 차이 가까이 나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머리로 치기 어려서 머리로 수박을 깬다고 해도 그게 윤 씨가 할 몫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머리 깨라고 머리로 수박 깨라고 계속 시킨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완전히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도 왜 가만히 있어? 왜 항의하지 않아? 라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갈등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자는 상대방 계속 공격을 들어와요. 다다다다닥 들어오니까 나 이 갈등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래 내가 잘못한 거네. 미안해. 라고 결론이 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학대가 계속되다 보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나. 같이 무시해, 같이 무시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는 가해자들은 굉장히 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착취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막 당연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룰을 만들고 이 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자존감을 막 낮춘다든지 아니면 막 자책감이 들게끔 하면서 이제 조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은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계곡 사건 때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만들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곡에서도 일단 이은혜가 자신만의 룰을 만들죠. 아니, 우리 가기 전에 남자들만 다 다이빙 한 번씩 하자.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랬더니 또 다른 남자들은 보란 듯이 그 룰을 따릅니다. 네. 마치 그걸 못하고 있는 윤 씨만 굉장히 뭔가 이상한 사람, 잘못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끔 분위기를 유도하죠. 게다가 그때 윤 씨가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라고 거절을 하니까 보통 그럼 정상적인 반응 어때야 되나요? 하지 마. 그렇죠. 뭐 무서우면 하지 마. 이게 정상적인데 이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들게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 못 뛰겠어. 다른 사람 다 뛰는데 왜 오빠 못 뛰어? 그럼 내가 대신 뛸게. 내가 뛸까?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윤 씨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 너무 못났고 너무 나약하고 내가 겁이 많아서 이걸 못 뛰니까 내 아내인, 게다가 이때 이은혜가 생리 중이라서 물놀이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생리 중인 여자가 나 대신 뛰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죄책감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막 화를 내듯이 하니까 이제 그 비난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윤 씨가 그래, 그럼 내가 뛸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은혜는 오빠 탓, 남 탓을 하죠. 윤 씨는 내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는 맞아요. 겁니다. 내가 못났어. 네,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해주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왔든 간에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관계를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피해자분도 사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지는 않았다고 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내의 어떤 이은혜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주 만나기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신혼집을 그 윤 씨 부모님이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집들이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윤 씨에게 누나가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번 집에 가볼게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뭔 소리야?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통화해? 통화해 마라.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와. 완전 다른 그냥 돌변한 것 아니 같은 근데 진짜 목소리.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이 윤 씨가 자아가 완전 고갈된 상태 네. 같아요. 맞아요. 일단 가족들하고 인연을 다 끊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 사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내가 이상한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락을 안 했었는데 나 때문에 끊어진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은혜는 계속 이용을 해서 점점 더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점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갈수록 좀 자취당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떤 피해자든 한 번쯤은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헤어지자고 했어요, 윤 씨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나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실례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은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너무 없고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만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때는 이은혜의 말투가 다른 부드러워요. 목소리네요. 네. 나긋나긋하게 오빠 내가 미안해.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고 회유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까와 화냈을 때와 말투 너무 다르죠.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면은 막 가해자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것을 후버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후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소기 브랜드 이름인데요. 청소기?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막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은 어디가 이렇게 이리 와 하면서 회유도 하고 죄책감도 갖게 하고 막 동정심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보상을 해주기도 하면서 다시 이 관계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떠나려고 하면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또 마음이 뭐 죄책감을 들게 하니까 이러면 안 돼. 가면 또 반복되는 거죠. 참 속상한 일이죠. 사실 그 윤 씨가 가장 재정적으로 힘든 2018년도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오늘 자살하려고 등산용 로프를 인터넷으로 샀다. 신장 매매 사이트에 내 카톡 아이디랑 신장 판다고 올렸다. 이렇게 그 로프를 사고 뭐 이런 매매 사이트에 이런 자신의 신장을 판다고 올린다는 거 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상한 점이 일기에 보면 이걸 은혜가 알아야 보험금을 탈 텐데라고 했어요. 나도 그 보험금 나오면 근데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이라.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를 그 해주세요. 아내 그러니까 이은혜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보험금을 탄다. 나중 그 보험금 나오면 은혜가 좋아할 거다. 이 피해자분도 이쯤 되면 나 자신보다도 뭔가 내가 주는 돈, 그러니까 이은혜가 요구하는 돈 때문에 이은혜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가 이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내 신장을 팔거나 혹은 내가 죽은 그 사망보험금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라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왜 보험금이었을까? 아까 보험을 가입할 때도 몰래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윤 씨가 또 다른 메시지에 내 몸값이 8억이야. 내 생명보험금이 8억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이은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 처참하게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기 가서 무서우면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붙잡아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벗어나죠? 도망가고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건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가스라이팅은 결국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과 주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설사 벗어나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벗어나셔야 되고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고립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고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빨리 알아차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죄책감, 불편함, 뭐 불안감을 막 느끼게 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조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때가 생각해보니까 2019년이어서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야 맞아요. 흔히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이면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깊게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장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자도 별거 아니야 예민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그 시도 자체에 대한 마음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수법을 이미 썼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사실상.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윤 씨가 남긴 메시지에도 보면은 뭐 우울 병력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더라도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전문 상담사분을 좀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비정상적이다. 지금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자존감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좀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벗어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스라이팅 대상자와 가해자가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다 믿음을 줬고 이 사람이 날 배반한다고? 그럼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존재에 대한 어떤 반발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애착도 같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초반기에 의심하기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 이유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을 했고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인 지배를 더 깊이 당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또 윤 씨가 이은혜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은혜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했고 정말 은혜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만큼 이 피해자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네. 이은혜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윤 씨의 죽음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고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적 지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은혜가 윤 씨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져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삶 전체를 다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인생 정말 전체를 아예 송두리째 흔든 결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이 살지를 못했고 그 집은 뭐 그 아내 친구가 살고 있고 내 차는 또 아내의 남자인 친구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윤 씨는 뭔가 정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단호하게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도 조연수처럼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심리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또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린 것도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휩쓸려서 뛰어내렸다라고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분위기에 이제 휩쓸렸다. 이건 정말 표면적으로 봤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 잘 드러납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은혜가 일단 남성들은 모두 다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원에서처럼 그 규칙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점은 이 피해자분은 이미 6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미 자존감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자책하는 상태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윤 씨가 다이빙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마지막에 이은혜가 했던 행동과 말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뛸게, 내가 대신 뛸까 이렇게 이제 윤 씨를 압박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했고 게다가 이제 항상 자신의 비교 대상이었던 조연수는 아무렇지 않게 뛰고 형 뭐 뛰어요.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그럼 더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비교가 됐겠죠. 그렇게 자책감 때문에 또 뛰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은혜와 조연수의 관계는 뭐예요? 분명히 내연 관계인 건 맞는데 또 범행을 같이 공모한 관계잖아요. 이 뭐 두 사람의 진심까지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으로 추측했을 때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애착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서로 만들어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이제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여기도 보면 뭐 물론 뭐 애칭일 수도 있겠지만 난 너의 주인님이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조연수에게도 굉장히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이뻐 죽겠는데 2년 동안 사귀면서 볼 때마다 저 패고 싶고 왼수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비군 성격 좀 특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루함을 느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 굉장히 이상화를 시키거든요.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 딱 맞고 굉장히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해놓고 그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그거에 조금만 못 미치면 금방 실망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변덕스러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다 잘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연수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다른 편지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현수가 이은혜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요. 보시면 조금 결은 좀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조현수는 이은혜의 어떤 막 사랑받고 싶고 내가 노력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뭔가 칭찬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현수가 330일 동안 뭐 개고생했겠다 이러면서 또 사진을 뭐 예쁘게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땐 내가 사진에 고수가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또 이은혜의 친딸을 마치 자기가 아빠처럼 품겠다. 뭐 또 가족, 우리 가족 같이 뭐 건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 이만큼 너를 되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려는 그런 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은 내가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준다 해서 막 개빡치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고 싶다. 결론은 하고 싶다죠. 뭘 하고 싶겠습니까? 뭐 블루 에그니 뭐 이런 성관계를 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조연수도 이은혜에게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이때 뭐 윤 씨 통해 가지고 많이 돈을 받고 차도 조연수 몰고 다니고 뭐 동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지 않을까. 결국엔 또 이 사람도 이은혜와 함께 살인을 공모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의 뭐 반사회성 인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정말 희한한 정상일 게 수가 없죠. 저기 가운데 연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게 보여주기식이지 않을까 그 싶어요. 아래 나, 은혜, 그다음 딸. 딸까지 네, 챙기고. 딸까지. 자기가 마치 네. 가족인 것처럼 해놨죠. 네. 이들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유대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냥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은혜가 10대 때 가출을 해서 가출팸을 만들어요. 가출팸이라는 거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어떤 한 집단을 이루면서 사실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건 만남을 할 때 그 사이로 절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경제적인 자기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조연수도 이들 팸의 소개로 만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하겠어요? 범죄를 하겠죠. 작은 범죄가 점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큰 범죄 조직으로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이런 개념에 지금 가족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전혀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작당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세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은혜가 어릴 적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혹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 2002년도에 이은혜는 당시 부모님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45만 원 정도를 받고 좀 어렵게 사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라서 그 프로그램은 보통 기억나시겠지만 집을 지어준다거나 뭐 선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은혜가 뭐라고 했냐, 저도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은혜가 됐다니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순수해 보이잖아요. 이랬던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범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집 나와서 살면서 집 나와서 살으니까 뭐 먹고 살 게 없고 숙식이 필요하잖아요. 인터넷 채팅합니다. 인터넷 채팅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원조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단계 위 이제 조건 만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2005년도에는 15살 될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그때 경찰에 입건이 돼요.
14세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시로 경찰서 들락거린 거죠. 그리고 2009년에 조건 만남을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갖고 그 금품을 훔쳐갖고 그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갖고요. 같은 해만, 즉 2009년에만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순수했던 아이가 뭐 성매매를 하고 또 돈을 훔치고 특수절도를 하고 한 해에만 4번 송치를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 그대로 소년 범죄자였는데 혹시라도 그때 그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그 순수함이 아직 있을 때 좋은 어른이나 멘토를 만나서 잘 선도가 됐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까요? 네, 그 스모킹건 지난 6화에서 우리 유성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런 이은혜와 같이 양심 없는 사이코패스 유형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양심이 없는 이들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어떤 애착에서부터 나오는 의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는 만 3세 시기에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양육 환경이나 어떤 지지적인 뭐 어떻게 커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 이후에도 보통 이제 14세에서 15세 때 이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라도 사람은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유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이은혜는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고 또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까지 가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여성 범죄자의 성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은혜가 다른 여성 범죄자와 좀 남다른 점이 있었던 걸까요? 일반 여성 살인범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여성 살인범의 경우는 동기가 애정 갈등이라든지 어떠면 가정 불화로 보통 3, 40대 이게 일어나요. 근데 이은혜는 일반 여성 살인범보다는 연쇄 여성 살인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10대, 20대에 공범을 형성을 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또 이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형태를 오히려 더 지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은혜 같은 경우는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연수도 그렇고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 머슬로우에 따르면 이 지배력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성적인 거예요. 지배력이 높은 여성의 경우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것이 노골적이고 또 모험을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거죠. 이 특성을 봤을 때 이은혜 같은 경우는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